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모듈러 연산과 이동 또는 시저 암호, 아파인 암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연산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암호학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연산인데, 특히 비대칭 암호 기술인 RSA랄지 타운곡선이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그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본적인 산술 연산입니다. 모듈러 연산은 여러분들 이미 한 번씩 다뤄보셨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연산이거든요. C 언어 같은 데서 보면 퍼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5, 3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2죠. 이 연산이 나머지 연산입니다. 어쨌든 근데 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모듈러 연산이 암호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연산이고, 어떤 수의 체계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암호학에 다룬 수의 체계를 다룰 때 유용한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연산입니다. 오늘 뒷부분에서 배우게 될 시저 암호나 아파인 암호 같은 고전 암호도 이런 모듈러 연산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래서 모듈러 연산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암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수의 집합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죠.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수 집합 같은 게 이산적인데, 이산적이라고 한다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수가 하나씩 떨어진다는 거죠. 1, 2, 3, 1.5 뭐 이렇게 중간에 컨티뉴어스한 연속적이지 않고 자체로 집합을 주는 수의 집합을 주는 원소들이 독립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산적이다. 특히 이산 수학 뭐 이런 수학의 유형 분야가 있죠. 컴퓨터하고 관계되어 있는 미적분이 아닌 거죠. 미적분 쪽에서는 컨티뉴어스한, 즉 연속적인 수의 집합을 다루는 데 위해서 디스크리트 이산적인 것은 그런 연속이 아니고 그 수의 집합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그런 수를 다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암호 시스템에서 다루는 수도 이런 이산적인 수를 다루는 특징입니다. 특히 정수의 집합을 다루죠. 혈경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수라고 하는 것이 유한할 수도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수의 비트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속성을 갖는 수의 집합을 다룬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갖는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시계죠. 보면 12시부터 쭉 보면 계속해서 돌더라도 결국 1부터 10까지를 쭉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수의 체계가 또 수의 시스템을 갖다가 이 암호학에서 이제 다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듈러 연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일단 모듈러 연산을 보면은 유한의 정수 집합에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모듈러 연산의 정의를 보자 그러면 어떤 수 A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듈러인 M이 있습니다. M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리고 A라고 하는 숫자를 M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이게 이제 R이 되는 거죠. 리메인더, M을 갖다 모듈러 또는 모듈러스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여기서 A-R이 M으로 나눠지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즉 이제 이게 나머지니까 이 부분을 빼고 M으로 나누면 이 A가 이 부분은 나누어 떨어지게 되죠. 그럼 A를 보면은 A가 현재 10이고 모듈러가 9인 경우입니다. 모듈러가 9인 경우에 A가 12일 때를 보면은 3이 되죠. 나머지가. 즉 12에서 3을 빼고 9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7도 마찬가지로
9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하는 건데, 결국 37에서 1을 뺀 36을 9로 나누면 4인가요? 몫이? 네, 36, 9자 36에서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R이 M으로 나눠지면 이렇게 쓰고, 그때 R을 갖다가 나머지를 한다.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도 마이너스 7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9가 되죠. 마이너스 7 빼기 2 하면은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요놈을 9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몫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7에 대해서는 9로 모듈러 9에서는 마이너스 7은 2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뭐 모듈러 축소라고 하는데, 즉 12라고 하는 것과 3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듈러 9로 되는 이 수의 체계에서는 같다라는 사실, 이 둘이 같다. 12하고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모듈러 9, 모드 9에서는 같은 수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숫자가 나머지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정의대로 보자게 되면 그 원래 A라고 하는 수로부터 그 R을 빼고 그것이 M으로 나눠지면은 그때 이 R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 형태로 지금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만 의미는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A-R이 M으로 나눠 떨어지면 그때 R이 나머지다 라고 하는 정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 나머지가 유일하지 않다 라고 하는지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이제 수가 있고, 모듈러는 9죠. 9 모듈러에서 12를 이제 가지고 보면은 그때 나머지가 이제 일단 3이라는 걸 평소에 보면 알 수 있죠. 왜냐면 11을 9로 나눈 나머지가 3이잖아요. 다시 그러면 12 아까 정의대로 따져보면 12 빼기 3은 9니까 이 9를 모듈러 9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은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럼 12를 대상으로 21은 나머지냐? 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12 빼기 21 하면 얼마입니까? 9인가요? 9죠,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이 마이너스 9를 9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정의에 의하면 21도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21도. 지금 요 기호가 있는데 x 바 y 이렇게 하면 의미는 x가 y를 나눈다, 나눠 떨어진다, 그 의미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나눈다는 게 아니라 그 몫으로만 나머지가 없다라는 거,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책에 지금 거꾸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고 하는데, 책에 좀 보면 번역을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타 그런 부분들을 에라타라고 해서 따로 한글 파일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올려 놓을 테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반드시 참조하셔가지고 책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올바로 잡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발표 자료 PPT 파일에 있는 이 내용이 오히려 더 정확한 거니까 책에 써진 것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대학원생들이 아마 좀 번역을 한 건 아닌가. 책 자체는 원래 좋은데 번역상이 좀 많은 실수들이 있고 그걸 바로잡지 않고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바로잡아야 될 것들을 따로 파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러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도 이제 나머지가 됩니다. 그
정의대로 12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이제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플러스 6이 되면 이게 18이 돼서 9로 나눠 떨어지죠. 9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 마이너스 6도 나머지다 라고 하는데, 실은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무수히 많은 무한대로만 나머지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즉 그 조건에 a 마이너스 r이 이 모듈로 수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r들은 다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3, 21, 마이너스 6만 있는 게 아니고 설상에 보면은 마이너스 6, 3, 12, 21, 30 무한대, 마이너스 쪽으로도 무한대의 개수가 있죠. 생각해보면 9씩 증가하는 거죠. 9씩 9, 9, 9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수들을 다 모듈로 9에 대해서 3과 같죠. 3과 의미가 다 나머지 이런 걸 동치류라 한다. 이퀴벌런스 클래스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동치류가 이제 의미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성질이 모듈로 연산의 수의 체계에 있어서는 비슷한 성질의 체계를 갖는다 라고 합니다. 동치류는 이제 좀 보면 알겠지만 3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 보듯이 0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들도 있겠죠. 다 얘들은 마찬가지로 9씩 이제 더해가거나 9씩 빼가면 되는데, 이 애들은 모듈로 9에 대해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 집합인 거죠. 소위 무한수의 집합. 요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동치류인 것들이고, 나머지가 1하고 같은 성격을 갖는 애들이 다 또 얘들이 이제 하나의 또 동치류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다 마찬가지로 0부터 총 8까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왜냐면 9는 다시 0이 되어버리니까 0부터 8까지 9가 0이 되는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총 모듈러가 9이면 8개가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모듈러가 10이다 그러면 10개가 존재할 거고, 9개가 존재하는 0부터 8까지니까 9개 존재하는 거죠. 만약 모듈러가 4다 그러면 총 0부터 3까지 4개가 존재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동치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격이 비슷한 애들인 거죠. 다 얘들은 이제 다 9로 나눠 떨어지죠. 9로 나눠 떨어지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보면은 나머지가 1이 되는 것들이죠. 1이 되는 것들. 마이너스 부분은 좀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가지의 모듈러가 9인 경우에는 9개의 동치류가 존재한다. 또 중요한 건 이런 동치류의 모든 멤버는 동일하게 행동한다.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시죠. 동치류 특성에서 한번 보면 어떤 수학적인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 일단 우리가 3의 8승을 모듈로 7에서 한번 계산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수승으로 하는 계산이 공개키 암호화, 비대칭키 암호화에서 상당히 많은 연산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효율적인 연산을 해야 되는데 3의 8승에 대해서 모듈러 7로 하면 나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거죠. 보면 모듈러 축소를 하지 않고 처음에 무조건 3의 8승을 하는 거죠. 3의 8승을 해보면 그게 아마 6561인가 봅니다. 이 6561을 7로 나누고 그 나머지를 구했더니 2더라 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하게 되는 연산 방식인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훨씬 이제 비효율적이죠. 3을 8번을 계속 곱해나가다 보면 지금 그나마 8승 정도니까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1024승이랄지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계산 양도 많아지고 사용해야 되는 메모리도 엄청나게 요구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조그마한 IoT 사물 인터넷 같은 조그마한 디바이스에서는 이런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되죠. 근데 다행히도 중간에 모듈러 축소, 즉 앞에서 다뤘던 이 성격을
갖는 동치류들 내부 간에는 비슷한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같은 성격 안 되는데 그런 걸로 사전에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3의 8승은 3의 4승 곱하기 3의 4승으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이 정도는 뭐 지수 계산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을 4번 곱하고 다시 또 3을 4번 곱할 것을 곱한 게 3의 8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중간에 3의 4승이 이제 81인가 봅니다. 근데 81하고 모듈로 7해서 동치인 가장 작은 수가 4예요. 4. 즉 81과 4는 동치인 거죠. 모두 7에서 다시 말하면 81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다. 7 그러니까 7은 7 몫이 10을 하면요. 아니 77 11이죠. 77이 가장 큰 81에 가까운 7의 배수인데 80에서 7 빼면 4가 되죠. 그래서 이제 81과 4는 같다. 둘이 동치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모듈 7에서. 그러니까 81 대신 4를 곱해주면 똑같이 4, 4, 16이 되죠. 16을 다시 7로 나눈 나머지는 2더라. 그럼 실제 중간 과정에서 훨씬 효율적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3을 8번 계속해서 곱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3의 4승만 하면 됩니다. 3의 4승만 두 번 하는 게 되면 사실은 한 번만 해가지고 그걸 둘로 카피해서 쓰면 되니까 되고 81을 4로 치환해서 해야 되면 실질적으로 수가 계산할 때 가장 큰 수가 지금 81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디바이스에서도 계산이 메모리가 크지 않은 사브인터넷 같은 아주 조그마한 메모리를 가진 디바이스에서도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듈 연산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듈 축소를 중간 과정에서 하게 되면 계산이 훨씬 수월하다, 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전환 횟수에 상관없이 모듈 계산 시점 결과는 항상 똑같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뭐 치환을 우리가 3의 4승으로 했었는데 뭐 이보다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중간 과정은 더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몇 번이 됐든 간에 아무튼 숫자를 동일한 동치류에 속하는 다른 숫자로 변형시켜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결과는 항상 똑같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나머지를 선택하느냐, 동치류 내에 동일한 성격을 갖는 나머지들이 엄청나고 많다 그랬는데 무한하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그냥 잘 아시다시피 m보다 이 모듈로인 m보다 작은 플러스 정수인 이 구간 내에 0부터 n-1 사이에 있는 나머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A12에 대해서 모듈로 9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를 이제 3으로, 물론 3 위에 플러스 3 모듈로가 9니까 플러스 9인 12도 되고 뭐 나머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9보다는 작은, 그러면서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 안에 있는 수 3을 대표 나머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듈로 나눗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나 곱하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계산하기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편한데 이 나눗셈은 좀 이제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 7에서 모두 뭐 7이든 9든 7에서 2분의 3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2분의 3은 모두
7에서는 얼마일까요? 여기? 골치 아파지죠? 이게 1.5 이렇게 되니까 다 정수를 다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런 직관적으로 이제 명확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여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권. 예를 들면 3의 곱셈에 대한 여권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곱하면 1이 나오도록 하는 수가 여권이죠. 이게 곱셈에 대한 여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권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것에는 모두가 다 정수의 디스크리트한 이산적인 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수 형태의 유리수는 대상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를 사용할 수는 없고 대신 이 정의를 잘 살펴보면은 답이 이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수가 있으면 그 여권을 곱하면 이 모듈러 m에서 1이 되도록 하느니 그 a의 인버스 여권을 찾으면 된다. 여권을 찾으면 된다. 이게 뭔지, 즉 a라고 하는 놈을 에다가 어떤 애를 곱하면 1이 되도록 하는 요 수를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죠. 7분의 5, 5를 7로 나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듈로 9를 계산해라 하면 7분의 1이라고 하는 건 7분의 1이라고 하는 얘를 여기서만 7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즉 7의 이제 여권인 거거든요. 여권을 표현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여권이 뭐냐 그러면 7 곱하기 7의 여권이 1이다. 요거도 구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찾으면 됩니다. 요거를. 그랬더니 4를 한번 4를 둘이 곱하면 28이 되죠. 9로 나눈 나머지를 하면은 나머지가 1이죠. 3, 27 해서 나머지가 1이 되죠. 나머지 1이 되죠. 그래서 결국 7의 여고는 4인 거죠. 4. 7, 4, 28이고 9로 나눈 나머지 1. 즉, 요 정의에 맞아 떨어지는 수인 거죠. 즉 7의 여고는 정수로 4다. 2를 곱했고 모듈로 9로 나눈 나머지가 1이더라. 그래서 7의 여고는 4다라고 하는 겁니다. 곱셈의 여고니. 그러니까 5 나누기 7을 한다는 것은, 즉 5 나누기 7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고다 이런 거죠. 즉 5 곱하기 7분의 1, 그 7의 여고인 4를 곱해가지고 그놈을 9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된다 이거죠. 5, 4, 20에 9, 18 하면 나머지가 2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정의를. 즉 B 나누기 A인 경우에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B 곱하기 A의 여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A 여권. 그래서 이제 A 여권을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은 A에다가 여권을 곱하면 모듈로에서 1이 나오는 수가 즉 A의 여권인 거예요. A 여권. 그래서 원놈을 찾아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예를 다시 들어서 보면은 5 나누기 7을 모듈로 9로 해서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다시 풀었으면 5 곱하기 7의 여권을 모듈로 9 연산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거, 요거하고 이제 같은 거니까, 여기니까. 여기 이 7의 요건을 구하면 되는 거죠, 7의 요건. 그래서 7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7 곱하기 했더니 1이 나오는 모두 구해서 이걸 구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걸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지금 여기서는 무작위로 이제 모든 걸 대입해보는 거죠. 일단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나머지는 물론 나머지는 무한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9보다 작은 0부터 8까지가 있잖아요. 동치유가 총 9개. 이 대표적인 것을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7 곱하기 0은 0이니까 아니겠죠. 7 곱하기 1도 7이니까 아닐 거고, 7 곱하기 2도 14인데 14를 9로 하면은 뭡니까? 5를 5, 7이고 7 곱하기 3을 하면 21에다가 모듈러로 하면은 928에서 3입니까? 3이고 7 곱하기 4를 해보면 4, 7에 28이고 요놈이 9, 3, 27에서 1이 되는 거죠. 1이 모듈러 9에서 그래서 쭉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 보는데 0부터 8까지 이 4가 이제 7에 대해서 곱했더니 모듈러 9에서 1이 나오더라. 그러면 얘가 이제 요건이라는 것을 곱셈의 요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 식에다 요게 요거니까 7분의 1, 즉 요거는 되어 있는 7분의 1 대신에 4라고 하는, 즉 여기서 찾아진 4를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듈러 구해서 이 나머지 나눗셈에 대한 모듈러 나눗셈에 대한 최종 값을 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몇 번 해보면 예제를 가지고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B 나누기 A다 그러면 무조건 A의 여건을 찾으면 된다. A의 여건. A의 여건은 분수가 아니고 이런 식의 성격을 만족하는 어떤 수를 n보다 작은 0부터 n-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찾아가지고 그놈을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그러면 모듈러 나눗셈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는 요건을 계산하는 것은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할 텐데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능한 모든 숫자를 0부터 n-1까지 모든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A로 1이 되는 그 수를 찾으면 그게 요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데 어떤 A에 대해서 요건이 존재하려 그러면 이 A하고 M하고가 GCD가 아니다. 즉 최대 공약수가 1이다라고 하는 거. 서로 즉 A하고 M을 공통으로 나누는 가장 큰 수는 1이더라 라고 GCD라고 공약수 최대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하는 건데 이 둘 사이를 공통으로 예를 들면 2하고 3의 경우는 공통으로 수를 나누는 것은 1밖에 없죠. 2로도 안 나눠주고 3으로도 한쪽이 안 나눠 둘을 동시에 나눠야 되니까 2하고 4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2하고 4인 경우는 GCD가 이런 경우는 이제 2가 되죠. 2가 왜냐면 요놈도 2로 나눠주고 요놈도 2가 나눠지죠. 가장 큰 게 2가 되죠. 7하고 5 있는 경우 어떠죠? 이런 경우도 공통으로 나눠지는 건 1밖에 없죠. 2, 3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5는 자기만 나누지 이쪽은 나누지 않죠. 이렇게 둘 사이가 서로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최대로 큰 수가 1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둘을 서로 소라 한다. 서로 소라고 한다라고 하죠. 서로서 이렇게 모듈러 m과 이 모듈러 m에서 어떤 a가 여건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 m과 a라고 하는 두 수는 서로 소일 때, 즉 최대 공약수가 1뿐일 때, 1일 때만 이 여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한 예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듈로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하는 A가 그러니까 모든 수가 다 여건이 존재하는 건 아닌 거죠. 즉 현재 우리가 모듈로 9에서 하겠다 그러면 A에 올 수 있는 수는 0부터 동치로 따지면 8까지 올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동치로 여러 가지 이제 숫자들이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때 요건이 존재하는 숫자는 9하고 서로 소인 것들만 기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0은 일단 빼고 1, 2 이런 것들은 9하고 따졌을 때 다 이제 1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건이 존재하죠. 존재하고 요것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고 3은 어떨까요? 3은 이거의 GCD가 3이죠. 3. 3은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3의 요거는 없다. 한번 해볼까요? 3 너무 많은데 3부터 0 곱해보고 3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3 곱하기 8까지를 다 계산해가지고 모듈로 9로 한번 나눠보면은 나머지가 1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1이 되는 게 없어. 1이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모듈로 m에 대해서 어떤 숫자들에 대해서는 나눗셈이 안 되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곱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눗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9를 모듈로로 사용했을 때 9하고 서로 소가 아닌 거죠. 3이나 6도 그렇죠. 6도 6과 9도 최대 공합수가 3이죠. 3 3으로 둘 다 나눠지죠. 그래서 3이나 6 같은 경우는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3의 인버스나 6의 여건은 없다. 즉 0부터 8까지 숫자 안에는 곱했을 때 모듈로 9로 나눴을 때 1이 되는 그런 숫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로 어떤 숫자가 여건이 존재하는지 안 되는지는 이렇게 두 수가 서로 소인지, 즉 모듈로하고 서로 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나중에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은 유클리드 호접법이라고 하는 걸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간편한 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은 모든 숫자를 다 이제 대입해 봐가지고 특정 A가 주어지면 A 인버스로 가능한 것들을 0부터 n-까지 수를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1이 나오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좀 약간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좀 어렵게 이야기해서 뭐 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환이 이제 화환할 때 이게 원을 환이라고 하죠. 이제 링이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파워포인트가 있어서 잘라다가 이제 여기다 붙이느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번역으로 안 해놓고 놔뒀습니다. 어쨌든 ZM이라고 하는 링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구성된다는 거죠. 이 집합 ZM이라고 하는 집합, Z라고 하는 게 정수죠. 그래서 0부터 n-1까지 이런 수의 집합과 거기 두 가지 연산이 있죠. 더하기하고 곱하기. A 플러스 B, 이 A, B는 다 여기 ZM에 속해 있는 집합 내에 있는 원소를 나타내고요. 그때 m으로 나눈 나머지 더했을 때 더한 것에 대해서 m으로 나눈 나머지 C도 여기 안에 있다 이거죠.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이미 두 수를 빼서 곱하고 그걸 m으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ZM에 속하죠. 닫혀 있다라고 하는데, 즉 이 링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와 곱하기에 닫혀 있는 겁니다. 이미 두 수를 더해가지고 두 수를 가지고 더하거나 곱했을 때 그걸 모듈로 m으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zm의 원소가 된다. 이것도 항상 원소가 된다. 이런 걸 이제 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링은 이렇게 집합과 두 가지 연산 더하기 곱하기. 그건 확인해 볼 수 있죠. 임의의 두 수로 6과 8을 빼가지고 더했더니 14인데 9로 모듈 연산하면 5다. 5가 여기 있죠. 마찬가지로 곱하기도 48이지만 9로 나눈 나머지는 3이다. 이것도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Z9에 M이 이제 9니까 Z9에 Z9의 이 집합인 0부터 8까지의 모든 수들은 이미 두 수는 아무 수나 뽑아가지고 더하거나 곱했을 때 그걸 다시 모듈로 9로 나눠주면 나머지는 항상 이 안에 있더라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판을 좀 더 이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수학적인 관점에서 좀 보자 그러면 일단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더한 거 곱한 거에 대한 항상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닫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이 즉 먼저 여기 뒤에 두 놈을 더했다가 앞에 거 더한 거나 앞에 두 개를 먼저 더했다가 뒤에 나머지를 더한 거나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의 순서를 먼저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결과는 같다라고 하는 게 결합 법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동원, 아까 곱셈에 대한 항동원을 이야기했었는데 덧셈에 대해서 항동원이 있죠. 항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수가 이제 항동원인 거죠. 덧셈의 경우는 a에다가 0을 더하면 항상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zm이 0부터 n-1까지의 집합이었으니까 이 0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항동원이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존재한다라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요건도 항상 덧셈에 대한 요건도 항상 존재한다. 마이너스 A 요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곱셈에 대한 요건은 어떤 수에다가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거였는데 덧셈에 대한 용어는 덧셈을 했을 때 항동은 0이 되는 거. 항동은 0이 나오는 거. 그런 수를 찾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덧셈에 대한 요건이. 예를 들면 잠깐 0부터 9까지였다라고 하면 8까지였죠. Z9니까 그러면 이게 임의의 수 7을 해봅시다. 7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야 0이 되죠? 모두 구해서 2를 더하면 되죠. 2를 더하면 9가 돼서 나머지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2가 7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덧셈에 대한 요건. 그래서 아무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수들은 다 덧셈에 대한 요건이 존재하는 거죠. 0에 대해서는 0에 대해서는 0일 거고 1에 대해서는 8을 더해주면 되죠. 2에 대해서는 7을 더해주면 다 0이 되는 거니까 모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8은 1일 것이고 아무튼 더해서 9가 되도록 0이 되도록 0과 9는 같은 거니까 동치기해서 이런 덧셈에 대한 요건이 항상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곱셈에 대한 항동원은 1이죠. 어떤 수하고 이 곱셈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항동원이 있습니다. 덧셈에 대한 연산을 곱셈에 대한 항동원은 1이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나오게 하는 연산에 대해서 1을 항상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곱셈에 대해서는 항동원이 1이다.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 0이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앞에서 했죠. 곱셈에 대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에다가 요건을 곱하면 1이 되는
항도원이 나오는 수가 여건인데, 이건 이제 덧셈은 모든 수에 대해서 여건이 항상 존재하지만 곱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서 모듈러 9에서도 3이나 6이라고 하는 수는 여건이 존재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곱셈에 대한 여건은 존재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근데 존재 여부 확인은 최대 공약수가 1인지 이렇게 돼야만, 서로 소요해야만 이 A라고 하는 수에 대해서 여건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분 법칙도 성립합니다. 덧셈과 곱셈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덧셈을 먼저 하고 곱셈을 해주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배분 법칙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 어렵지만, ZM 이렇게 하면은 0부터 n-1까지 수의 집합에 대해서 모듈러 연산, 모두 m이라고 하는 이 연산의 대상으로 하는 수의 책에 대해서는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암호학 뒷부분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들에서 이런 수 체계를 쓰는 거거든요. 뒤에 보면 모듈러 연산의 수의 체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에 부분에서 약간 수학적으로 좀 골치 아프고 골타분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은 뒷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니까 참고 좀 이걸 왜 배우는지 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참고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한 이야기를 좀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은 거죠. 화는 ZM이라고 있는 화는 덧셈, 뺄셈, 곱셈을 항상 수행할 수 있으나 특정 원소에 대해서만 나눗셈을 수행한다. 즉 덧셈, 곱셈, 뺄셈이라고 하는 건 결국 덧셈의 다른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곱셈도 사실은 보면 이제 덧셈을 여러 번 한 게 곱셈이니까 되는데, 나눗셈은 이제 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나눗셈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나눗셈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세 개는 항상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곱셈의 여건이 존재해야만, 그 존재함을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1이냐, 뭐냐, 1이면 서로 소이니까 코프라임이라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건이 존재해서 나누게 된다. Z9라고 하는 환에서 보면은 0, 3, 6은 다 9하고 서로 관계가 있지 않죠. 그래서 얘들은 0, 3, 6에 해당하는 애들은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다 존재한다는 거죠. 1의 여건은 1이고 2의 여건은 5고 2, 5, 10 하면 9로 나누면 나머지가 2죠. 4에 대해서는 4의 여건은 7이다. 4, 7, 28이니까 서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죠. 7에 대해서 요거는 4고 4에 대한 요거는 7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1, 1, 8, 8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상관계가 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 이동암호와 이동암호는 시즈암호, 그 다음에 아파인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즈암호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제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저의 이름을 따서 시즈암호라고 고대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암호인데요. 그때도 이제 전쟁이 있고 정치가 있으니까 암호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방법은 단순하죠. 시프트를 했다는, 이동을 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A를 갖다가 C로 바꾼 것처럼 두 칸 옮겨간 거죠.
A를 B, C, B는 뭐라고 갔겠어요? C, D로 갔겠죠. 이런 식으로 C는 2로 가는 거예요. 두 칸씩 넘겨간 거죠. 이동했다라고. 이런 식의 암호가 이동 암호들, 시저, 예를 따서 시저 암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모듈러 연산으로, 모듈러 기호로 심플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각 숫자에다가 이제 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A를 0, B를 1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순환을 해서 예를 들면 A를 뭐 C로 옮겼다 그러면은 나중에 Y는 뭘로 가겠어요? Y는 두 칸 가는 거니까 Y 다음에 Z가 있고 T가 없지만 이건 다시 A로 가겠죠. A로. 그래서 Y는 A로, Z는 마찬가지 두 가니까 A, B, B로 보내면 되죠. B로 됐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딱 순환된다고 생각하니까 모듈러인 거죠. 모듈러가 시계처럼 0부터 해서 0을 넣고, 사실 시간이 1부터 12이지만, 그 다음에 다시 또 1로 가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1부터 12가 다시 1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순환해서 돈이 뺑뺑 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저 암호에서도 그런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넘어가면 Z를 넘어가면 다시 A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 모듈러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감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하는 방법은 뭐 별게 아니고 이동하는, 여기서 키라고 하는 것은 시저 암호, 이동 암호에서 키는 몇 칸 옮겨갈 거냐라고, K가 이제 키가 되는 거죠. X가 평문이고 Y가 이제 암호문인 거죠. 알파벳이니까 총 26자죠. 그래서 그것을 0부터 25까지 수로 하게 되면 Z26이 되는, 환 26이 되는 거죠. 환 26이면 모듈러는 26이 되겠죠. 26. 모듈러는 26이다. 그래서 0부터 25까지 수를 가지고 덧셈, 연산을 하게 되겠죠. 암호화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X라고 하는 평문을 갖다가 K라고 하는 키를 이용해서 인크립션 암호화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K 하고 모듈러 26을 연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심플하죠. 시저의 암호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X라고 하는 것이 0부터 25까지 A가 0이고 Z가 25죠. 거기에다가 키 K를 둘 암복화하는 이 두 메시지를 주고받는 당사자가 이 키를 이제 원래 공유해야 되겠죠. 안전한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암호문에다가 K를 더해주면, 모듈러 26을 해주면 아까 본 것처럼 Y나 Z처럼 뒤쪽에 있는 문자들은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앞으로. 즉 Z가 이제 25일 텐데 25에다가 뭐 키가 3이었다 그러면 3을 더하면은 28이지만 26을 나누면 2가 되죠. 이게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B가 C가 되군요. C가 0부터 시작이니까 문자 C. 이런 식으로 되고, 복화는 이제 반대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 암호문에서 K 플러스 X 플러스 K가 Y로 이제 암호문화 되는데, 복화하는 방법은 그 Y에서 K를 빼주면 돼요. 더해진 것을 원위치 시키는 거죠. 잘못되는데 이거 Y가 되겠죠. Y. 암호 Y를 K 키로 디크립션 하면은 그 의미가, 즉 Y의 K를 빼고 모듈러 26을 해준다. 그래서 그 결과가 X, 원래 평문이 나오는 거죠. 어택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다. 이걸 알파벳으로 보면 A가 0이니까 A, TT, ACK를 여기 Z26 한에 있는 숫자로 표현해보면 0, 19, 19, 0, 2,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K가 17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각각에 17을 더해주는 거죠. 17을 더해서 다마 모듈러 26으로 해주니까 17-19에다가 17을 더하면 36인데
26은 난 나머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 17, 17, 19,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아마 R이 보면 17번인가 봅니다. K가 10번이고 R이 17, 19는 T이고 B는 1이죠. 0이 A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어택이라고 하는 공격해라 라고 하는 문자는 이런 식으로 RKK, RTB라고 하는 문자로 암호화돼서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현장이 전쟁터에 있는 장교가 다시 K-17을 이용해서 원 상태로 복구를 하는 거면 어택 공격하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아주 심플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시장포는 안전한가? 앞에서 했지만 전혀 아니다. 일단 키가 너무 짧아요. 26가지밖에 안 되죠. 쉽게 살 수 있는 게 키 공간이 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대로 두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데 하나씩 옮겨본다거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K 값을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암호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빼보는 거죠. K를 1부터 2 쭉 빼보면 그 중에 이제 X가 그럴듯한 문장이 영어 문장이 나오면 그때 이 K가 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작위 공격에 대해서 선거적 키 탐색 이런 공격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해결되기도 하고 컴퓨터를 돌릴 필요도 사실 사람이 손으로 해도 될 정도인 거죠. 마찬가지로 분석적 공격이 된다. 대치함하고 비슷하게 문자 빈도수를 볼 수 있죠. 2가 가장 많은 것처럼 Shift에 불과하니까 원래 알파벳의 개별 문자들이 가지고 있는 빈도수의 분포가 설사 Shift를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분포가 유지되기 때문에 분포 특성들을 암호문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문자를 2로 보면은 그게 어떤 문자였던지 모르겠지만 그게 A였다 그러면 2로 있다 그러면 A부터 E까지 K를 세면 되죠. 몇 칸 시프트 했는지 그럼 쉽게 이제 숫자 모 같은 것은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인 나무입니다. 아파인 나무는 시즈 암호의 연장인데 좀 확장인데 별게 아니고 약간 더하기만 해줬었는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암호문에다가 곱하기를 하는 부분 하나 준다는 겁니다. 곱하기를. 그래서 키가 이제 늘어난 거죠. 키셋이 시즈암에서는 B만 26가지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A를 추가해서 이제 키가 되니까 경우의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X에다 A를 곱하고 B를 더하고 모듈 연산은 똑같고 링은 똑같죠. 암호화를 이렇게 한다. 어떤 단어 문자 하나에다 그 숫자를 가져다가 우리가 사전에 둘 메시를 주고받는 당사자만 알고 있는 A, B라고 하는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에다가 A를 곱해주고 그럼 B를 더해서 26을 나눈 나머지를 암호문으로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복호하는 쪽에서는 그 연산을 거꾸로 하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즉 지금 이게 Y가 AX 플러스 B니까 이거 X를 알려고 그러면 이걸 얘를 넘겨주죠. 이쪽으로 Y 마이너스 B고 AX인데 X를 해서 이렇게 A로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가 모듈 연산에서 A로 나눠준다는 것은 A의 역수를 곱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A의 역수를 Y-B에다가 곱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A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A면은 요건이 존재해야 되겠죠. 요건이 그래야 이 복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는 여기 들어있는
링 26에 들어있는 모든 숫자가 다 가능하지만 이 A 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약간 제한적이다. 즉 여권이 존재하는 것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GCD 여기 있는 거 어떤 거 A 26에 대해서 서로 소인 것들만 가능하다. 소인 것들만 A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면 2 같은 건 안 되겠죠. 2와 26은 2가 되잖아요. 4하고 26도 안 되고 2가 되니까 이런 숫자들은 여건이 없기 때문에 A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3 같은 건 가능하죠. 3과 26은 서로 나누는 것이 1밖에 없죠. GCD가 이런 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A 여건이 존재하는 것을 봤더니 이렇게 총 12가지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 총 12개만이 A로 키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샘플로 A, B 키를 9와 13으로 사용하겠다. 9는 이제 가능하죠. A로. 가능한 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택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0, 19, 19, 0, 2, 19, 10인데 여기 암호로 표현하게 되면 NCC, NFZ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걸 다시 복구하는 데 있어서 9의 요건이 아마도 3인가 봅니다. 3, 9, 27이죠. 3 곱하기 9가 27이니까 모듈로 26을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모두 26에서는 그러니까 9에 대한 요건이 3이다. 즉 요건은 3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복구할 때는 A의 요건 3을 이용해 가지고 연놈을 다시 여택으로 복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념할 것은 B는 모든 숫자가 다 가능하지만 0부터 29까지 숫자 중 A라고 하는 놈은 복구할 때 여건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있는 숫자만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26과 서로 소가 되는 총 12가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인 나무의 전체 키 공간, 키 스페이스를 한번 보자 그러면 총 12가지 A에 가능한 수에다가 B에 가능한 수가 26개라 그랬죠. 그 가능한 조합의 수니까 곱해주면 됩니다. 총 312가지가 키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시장은 26가지밖에 아니었었는데 312가지가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놈이 1이었다 그러면 1과 0부터 25의 조합이 다 가능하죠. 25에 A, B를 쓰는데 이거 A고 B다 그러면 10, 11, 12, 쭉으로 1, 25까지 2는 안 되고 그 다음에 3은 되죠. 3은 되니까 31, 30, 31 조합을 32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5까지 키쌍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조합의 수가 총 312개다. 즉 A로 쓸 수 있는 거 12가지에 대해서 B로 쓸 수 있는 숫자가 26가지니까 총 312개의 키 조합이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어적 키 탐색이나 312개 312개의 키 조합으로 한 번씩 해보면 되겠죠. 이 정도야 뭐 시간을 좀 들이면 손으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고 컴퓨터랑 뭐 1초도 안 걸리죠. 그다음에 대치암호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문자 빈도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격이. 그래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게 2일 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 특정한 숫자로부터 몇 칸이나 떨어져 있는지 옮겨졌는지를 알면 알 수 있죠.
이 A와 B를 구할 수 있죠. 잘 계산해 보면 약간 좀 더 이제 시정으로는 약간 복잡하겠지만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모듈러 연산과 시저항, 그다음에 좀 더 복잡한 아파인 암호를 배웠습니다. 모듈러 연산이 암호학이 상당히 중요한 연산이니까 별것 아닌 연산이긴 했지만 뭐 동치류가 나오고 링이 나오고 그래서 좀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가만히 좀 여러분들이 풀어가면서 공부를 해보면 별 그렇게 아주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반드시 모듈러 연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을 잘 숙지해 놓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암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반드시 모듈러 연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잘 숙지해 놓기를 바랍니다. 숙제가 있는데요. 연습 문제 1장에 보면 1.2, 1.5, 1.6, 1.7, 1.11 총 5문제를 제가 숙제로 내줄 겁니다. 이것을 풀어서 뭐 한글이든 워드든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올려놓기 바랍니다. 숙제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가 LMS에다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